시를 많이 먹어서 살이 쪘대요. 그 무슨 말이죠? 시를 많이 드시면 영혼도 배부르고 몸도 배부르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몸이 살찌기 전에 영혼이 먼저 살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어떤 시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요즘 시를 쓰고 있는데 제 시집을 받고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이 시를 쓰고 독자에게 시집이 나가는 것은 살아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는 길에 오늘 눈이 왔다고 하는데 엊그제 이제 우수가 지났고요. 우수가 그 눈 녹은 물이 흐르는 때가 우수죠. 어제는 대보름이었고요. 혹시 보름달은 보셨나요? 어제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보름달은 못 봤지만 제가 직접 자작시를 써서 신앙 면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행사에서 신앙송을 했습니다. 그 뜻깊은 행사를 하고 오셨네요. 오곡밥은 드셨습니까? 솔직히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어제 행사장에 가서 시만 드신 거예요? 시만 두끼 먹었습니다. 뭐 요즘 시만 드셔도 배가 부르실 것 같고 주변에서 시집을 받고 평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집을 받아보니까 읽어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이번 시집을 아까 블로그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번 시집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는 분도 많고 낭송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지금 오늘 못 오신 것 같은데 김성수 서장님께서는 저희 이제 신앙송 수강생이신데 제 시집을 사서 직원들 교양 도서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또 연락이 전혀 안 되던 첫사랑이 우리 경순이는 알 건데 첫사랑이 시집을 사서 그 친구도 책을 낸 사람인데 제 시집을 사서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제 시를 필사를 다 하신 분도 있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경남도민신문에도 보니까 아주 크게 났고요. 뭐 저도 물론 시집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제 SNS 저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티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인스타그램 하셔야 돼요. 예, 인스타그램 배워주십시오. 네, 뭐 간단해요. 그냥 앱 깔고 그냥 올리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SNS 계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정보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어필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반혜경 본장님께서 뭐 필사하셨다고요? 아니 그런 시집을 받고 시집을 다 필사를 하셨다 그래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반혜경 부회장님.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 필사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필사하신 거 전달을 하시고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펼쳐서. 네. 야, 이건 뭐 대단한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예, 우리 반혜경 부회장님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런 김태근 원장님을 만나서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시는지 그 첫 번째 인연부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연은 거기
인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김태근 우리 원장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분이지만은 저는 시 먹는 여자를 먹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김태근 시인이 쓴 시 지리산 연가 또 두 번째 나오는 시 먹는 여자를 처음 먹기 위해서 필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도 빠짐없이 이렇게 그림을 삭파를 넣어가면서 부분을 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집 사람한테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꾸중을 들었느냐면 니 미쳤나? 제 벽이가 그리 좋으면 가서 살아라. 이런 것을 먹으면서 제가 김태근의 시를 두 권을 다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 필사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필사를 하면은 우리 손자 둘이가 따라서 필사를 합니다.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래서 내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 손자들도 같이 따라서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정교육을 안 시켜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 했었습니까? 두 분이 만나시게 된 인연이. 예. 제가 이 현직에 있을 때에 산청 선비연구회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으로 있을 때에 내가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무엇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키지 선비연구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를 낭송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주변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어. 딴 곳에 말고 산청에 어디 시인이 없나? 그렇게 하니까 김철수라는 교장이 있다. 우리 학부인인데 신안에 있는데 그분 아주 시를 예쁘게 쓰더라 그러대요. 그래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아이들 시 낭송을 하면서 인성교육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태근 시를 만났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조정명 시인도 같이 그때 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십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던 걸로. 근데 김태근 시인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30년, 40년 된 선생님보다 낫더라고요. 아주 아이들 시 낭송을 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보통 보면은 애들은 5분 지나고 나면 떠듭니다. 처음 5분 동안은 눈을 반짝반짝 하다가도 5분 넘어가면은 난잡합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김태근 시인이 아이들 시를 낭송하면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시 낭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김태근 시인님이 내보고 시 낭송에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가량 연을 같이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두 여자를 섬기시느라고 참 고초가 많으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나는 김태근이 시를 먹었으니까 저는 김태근한테 제가 매실 농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매실을 먹어라. 네, 고맙습니다. 필사를 하신 제가 이제 시창작 강의를 하고 아이들한테 동시에 놀자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매주 수업할 때 동시 따라 쓰기를 꼭 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착하게 크려면
어려서부터 시를 접하고 좀 지내면 좋겠죠. 동화도 읽어주기도 하지만 동시 따라쓰기는 꼭 시킵니다. 다 따라쓰고 난 다음에 읽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필사는 절대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송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신앙송 할 때 내가 외우고 싶은 시, 좋아하는 시를 꼭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그 써놓은 시들을 이렇게 낭송을 하거나 낭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시를 잘 쓰려고 하더라도 필사를 하셔야 되고요. 낭송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낭송가로 활동하시면서 시를 쓰시게 됐는데, 낭송을 하고 나서 시를 쓰니까 달라진 점이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김남근 시인님 말씀처럼 시 한 편 필사하는 것이 시 낭송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시를 먼저 썼었거든요. 시 공부도 그 이문재 교수님한테 처음 했었거든요. 경희대학교 그 이문재 교수님한테 처음 배웠었는데, 그 전에는 문학회 활동하면서 그냥 했고, 근데 시를 쓰다 보니까 이 낭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낭송에 지금 퉁퉁 빠져가지고 또 지금 시 쓰는 게 조금 더 더디게 가고 있는데, 이 시를 활자수, 저는 저기 책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럼 이 책을 보면은 저 안에 있는 활자들을 막 밖으로 불러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서관을 씹어먹는다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직업은 시로 또 잠들고 시로 눈을 뜨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시를 쓰는 일, 시를 낭송하는 일이 제 삶이 되었고, 그 삶이 저를 조금은 성숙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낭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를 쓰거나 아니면 시인이 시 낭송을 배우거나 그러면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의 온율감이 배어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시 낭송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시인도 마찬가지죠. 꼭 낭송가가 되지 않더라도 시 낭송법을 배우거나 본인이 쓴 시를 낭독을 해보거나 해보면 나중에 본인이 시를 썼을 때 그 운율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노래와 같은 운율감을 느끼게 돼서 나중에 낭송가들한테 많이 이게 이제 낭송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시인의 시가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겠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리산 연가 제1시집보다 두 번째는 시 먹는 여자가 훨씬 더 운율감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낭송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기가, 시를 쓸 때 첫째는 낯설기를 하라, 둘째는 내가 100번을 읽었을 때 그 시가 걸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읽어지면 잘 쓴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운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메타포적인 이런 부분이 또 조금 결여되면서 너무 운율에만 또 신경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메타포는 어차피 이게 시를 쓰는 동안에 이제 어떤 비유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운율은 아마도 이미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성되려고 하면 그 비유가 들어가면서 시는 그래서 운문이잖아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운문인데, 그 운율에 대한 리듬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시집이 더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시집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머니, 가족, 친구, 또 지리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인연들을 참 소중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 노력, 그런 것들이 보여서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용혜원 시인이 해설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김태근 시인의 시 속에는 시인이 살아온 삶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다. 시는 시인의 직간접 체험을 써내리는 것이다. 시인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시를 쓰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따라서 김태근 시인의 시는 읽기가 쉽다. 읽으면 그림이 그려진다. 시를 읽으면 리듬을 타고 공감 후에 오는 감동까지 있으니 시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시라고 하는 거는 잘 읽혀지고 그리고 시를 다 읽고 나서 이미지, 즉 독자가 그림이 그려지면 성공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일부 시인들이 난해한 시를 써서 도대체 이게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못 알아먹게 쓰는 그 심각한 이제 오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비유를 했다고 하고 썼는데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비유를 해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김태근 시인님이 이번에 심없는 여자 속에서는 비유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시들이 있어서 따뜻하게 와닿는다.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쓰시면서 시집을 내시면서 몇 번을 이제 우리 교정 보시면서 또 보시고 밤새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출간을 하시면서 이번 시집에 들어간 시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고민이 있었고 뭐 또 부지런히 또 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시집을 내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나 안타까움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1시집은 지리산 연가는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일 텐데요. 눈만 뜨면 뭐 좀 제가 너무 죽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리산 고사목의 기대어라는 시를 쓰면서 어쩌면 뭐 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제가 활용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 시집은 조금 더 제 내면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신앙송의 꽃이라고 아까 두 분이 우리 낭송한 시도 낭송가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고, 우리 윤숙비 낭송가님, 소속 선생님 하신 시도 다 우리 낭송가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송의 길, 또 이 문학의 길, 민수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문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가치를 쫓아서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또 그 여정을 끊임없이 가고는 있지만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시인의 말에서도 썼듯이 흔들리지 꺾이지는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 시집을 썼는데 정말 많이 힘든 부분이 속살 드러내듯이 막 드러내가지고 좀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인은 사실은 상처가 시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없는 시인들이 쓴 시는 깊이가 없죠. 울림도 없고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해 죽겠는데 누가 시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풍부하고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나는 여기만 나가도 누군가 모시러 오고 어디 가면 인기가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누가 시 써요? 그냥 놀러 다니지. 근데 가슴에 맺혀 있는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시를 쓰거든요. 그것들이 시로 돼서 나왔을 때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를 보면서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나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시를 보고 울기도 하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같은 집에 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1집, 2집 시집을 보면서 이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뻔도 하고 상처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늘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겉으로는 밝게 웃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서 그 상처를
녹여서 시로 만드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 세상이 다 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그 아까도 누가 낭송하셨는데 그 다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누가 음악 한번 넣어주실래요? 김희수 선생님 어디 가셨죠? 아니요, 음악 없이 할게요. 음악 없이 한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다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시인님 먼저 할까요? 아니, 먼저 하세요. 다시. 김태근. 눈만 뜨면 만지고 싶다. 눈을 감아도 만지고 싶다. 가슴을 휘두라 수만 가지 빛깔로 다가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천년 전쯤 너를 스치고 지나갔을까? 천년 전쯤 너를 스치고 지나갔을까? 백년 전쯤 너를 알게 되었을까? 백년 전쯤 너를 알게 되었을까? 어떤 날은 경호강 윤슬로 반짝이다. 어떤 날은 적벽산 들꽃이 되었다가 어떤 날은 지리산의 바람이 되어 출렁이다 쓰러진다. 예. 아까 서수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송 퍼포먼스를 아까 배불리해서 드셨는데 시 먹는 여자를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작품을 몇 편을 이렇게 좀 볼 건데요. 시 먹는 여자는 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먹는 여자 김태근. 아침 저녁 두 끼를 시로 채운다. 사라진 도서관을 씹어먹고 사라진 시집을 씹어 삼킨다. 땀내나는 시집을 씹어 삼킨다. 시로 허기를 채우는 여자, 밥 대신 시를 먹는 여자, 반찬 대신 시를 먹는 여자, 술 대신 시를 먹는 여자. 하루는 배탈이 나고 하루는 설사를 하고 하루는 고열에 시달리고 또 하루는 가쁜 숨을 내쉰다. 그래도 눈만 뜨면 시를 먹는 그 여자. 그래서 오늘을 숨쉬는 그 여자. 네. 아니 뭐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고 박수를 잘 치셔야 손바닥에 있는 세균이 다 죽어요. 또 손바닥에는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하거든요. 세게 치시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도 다 죽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제 다 시도 좋고 시 먹는 여자도 좋고 그런데 신장수선집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이 신장수선집이라는 시를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이 시를 밖으로 내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에 실었는데 이런 시를 과연 이런 내 마음을 드러내도 될까 엄청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정말 힘들 때 쓰다가 대고하다가 지금 이 시집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쓴 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끄집어내봤고요. 제가 너무나 힘들 때 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정말 수혈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또 내 목숨을 주고 싶을 정도로 뭔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어쨌든 좀 쑥스러운 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심장을 수선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걸 감정이입을 해서 보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다시 또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을 멀리하는 두뇌, 두 다리는 산책길을 걷는데 가슴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걸어가고 있다. 지독한 그리움에 걸린 심장을 어찌해야 하나? 이 그리움에 멍든 심장을 어떻게 수선해야 하나? 옷을 수선하듯 심장을 수선해주는 심장 수선집은 없는 걸까? 심장을 고쳐주는 수선집이 있다면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대출 통장을 만들어서라도 고쳐보고 싶은데 내 심장에 바늘을 꽂아 그대 멍든 가슴에 수혈을 할 수 있다면 그 멍을 내 가슴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그대 멍짝이 사라질 수 있다면 처음으로 흐르는 맑은 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공감이 가면서도 가슴이 아픈 시죠. 우리가 어쩌면 심장을 수선해서 심장을 수선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난 것을 드러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보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산청에 올 때마다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지리산을 가지고 있는 고장. 그래서 저도 지리산에 대한 시를 쓰기도 했지만 지리산은 어머니 산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산이 백두산이라면 어머니 산이 이제 지리산인데 그래서 지리산 자락에 계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인님에게 지리산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 한마디로 이제 지리산은 제가 힘들 때 찾아가는 그 장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또 눈만 뜨면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또 어딘가 내가 가서 치유할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자연 속에서 특히 지리산 속에서 이제 치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 한번 지리산 고사목에 치유를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그 고사목은 자기는 옷도 하나 안 입고 뭐 엄청난 비바람에 몸이 패이고 막 이러고서도 저를 기대서 울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은 말없이 저를 치유해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보고 싶을 때 또 뭐 어쨌든 선생님들도 다 있겠지만 어떤 상처를 좀 치유받고 싶을 때 지리산에 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지리산 연가라는 시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지리산 연가는 SNS 검색하면 바로 김태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죠. 지리산은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산이기도 하죠. 전쟁과 침략과 왜구들의 침략과 그놈들은 꼭 쳐들어오면 지리산 밑에 자락을 꼭 거쳐서 전라도를 거쳐서 올라갔죠. 보급품을 확보해야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지금도 지리산 자락에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 약초의 80% 이상을 지키고 그 안에 품은 상처도 많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그 품이 넓어서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은 말이 없다라는 시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5시 15분인데 뭐 식당 예약한 게 30분까지 네, 시간을 봐야 돼서 지리산은 말이 없다. 말없이 긴긴 역사의 아픔을 품어준다. 전쟁과 공포로 숨어든 이들을 다 보듬어 주었고 시시때때로 굶주린 이들의 아우성을 품어주었고 이름 모를 야생화에게도 희망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지리산. 지리산은 말이 없다. 말없이 내 생에 가장 큰 아픔을 품어주었다. 지리산은 언제나 내 눈물을 받아주었다. 자신의 아픔은 다 감추고 내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하얀 눈 덮인 그 능선마다 폭풍 후 훑고 지나간 골짜기마다 통곡소리 바람소리 들려오는 계곡 사이로 부지런히 새움을 틔우고 새 날을 준비하고 있다. 지리산은 언제나 말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연두빛 새 생명을 잉태하여 느릿느릿 힘껏 겨울을 건너가고 있다. 네, 지리산에 깃대어 사는 어떤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봄이고 매화의 개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봄에 피는 꽃의 특징을 알고 계실까요? 원장님, 봄에 피는 꽃의 특징이 뭘까요?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선물 챙겨드릴게요. 꽃이 먼저 핍니다. 봄에 피는 꽃은 개나리, 목련, 진달래, 매화 다 꽃이 피고 나서 잎이 돋아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추운 겨울 동안 그 시간을 견디면서 봄이 오기를 노심초사 저 가지들도 저 나무도 기다렸을까?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도 꽃을 피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재미있는 게 있죠. 겨우내 꽃봉오리를 안고 겨울을 나는 꽃이 있어요. 뭘까요? 나무로 한번 볼까요? 나무. 목련 누가 그랬어요? 목련. 네, 목련.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목련은 꽃봉오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는 다 헐벗고 있을 거니까 무슨 봉오리야 해서 나무를 안 쳐다봐서 그렇지, 목련나무를 보시면 꽃봉오리를 이렇게 내밀고 겨울을 나고 나서 봄에 활짝 피우는 거죠. 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겨울을 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김태근이라는 분은 시인이 되고 신앙송가로 해서 그 꽃을 피우려고 그 기나긴 시간을 그렇게 견뎌온 게 아닐까. 꽃봉오리를 이렇게 맺은 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집이잖아요. 세 번째 시집쯤 되면 경남이나 이 남해 쪽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꽃봉오리가 완성돼서 인정받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거를 제가 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앙송가로서 시인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뭐 낭송문학관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좀 뭐 정책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개인적인 바람으로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바람이 있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송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제 개인적인 계획은 또 시 낭송을 통해서 신앙송가들이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수필집 하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산청시대에 한 15년 정도 계속 이 지역신문에 글을 냈었고, 그 낸 글을 모으면 지금 바로 낼 수도 있지만 워낙 부족해서 그런 것들 조금 다듬어서 신앙송가들이 치유할 수 있는, 김남그 시인님 책처럼 치유신앙송을 주제로 해서 이런 수필집을 하나 내고 싶고, 또 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산청 산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새아가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새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쓰고 싶었는데 사실 한 편밖에 못 실었고, 산청 산매는 부족하지만 산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꼭 담고 싶어서 이번 시집에 또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이죠. 네, 그 선물 같은 축복이 아이가 요즘 같은 아이도 안 낳는 세상에 소중한 그 손주를 봤다는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하고요. 제가 할머니 됐다고 네, 네. 너무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할머니 된 기념으로 저희 딸아이가 한 3년 전에 장기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제가 낳을 때 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고 피 주사 막 이런 거 연결해놨고 아기를 낳았었거든요. 근데 그 딸아이가 2.3kg 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한 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헌혈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저 몰래 장기 기증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가 화낼 줄 알지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어 하면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장기 기증을 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3년 전에 사실 딸아이와 약속을 하고 장기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하기를 가니까 뭐 장기, 안구 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나서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 아기를 탄생시켜서 그 기념으로 장기 기증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인증서 발급을 받았어요. 네. 큰일 하셨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서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 장기 기증을 하시고 했던 것들이 어쩐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 우리 인간의 목숨은 계속 순환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목소리로 시를 쓴 시인의 목소리로 시집 속에서 한 편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거지만 한번 제가 원래 1000번 연습 안 하면 무대에 안 서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남근 시인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통사고로 이 무릎 밑으로 다리가 한쪽이 없거든요. 의족을 하면 현재 거의 일생을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다리가 아파도 힘든데 그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조금 전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가면 체면 꾸겐다 하면서 다리를 절면서 오면은 좀 그렇다 하면서 못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가 들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한 편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음악 없이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책을 한번 보시려면은 24쪽인가 있습니다. 네. 음악이 나오면 나올 대로 또 그냥 흐름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마산띠기거든요. 마산띠기 우리 엄마, 마산띠기 우리 엄마, 폐혈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서도 닭장에 계란이며 된장이며 간장 가져가라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에게 이른다.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가져가라며 큰딸 작은딸에게 이른다. 여러 가지 주사바늘에 지배당한 모습으로 해열제로 뜨거워진 몸을 조율한 채 산소 마스크 옆에 퉁퉁 부은 얼굴, 시퍼렇게 멍든 팔과 손, 미처 의족을 하지 못한 오른쪽 짧은 다리와 성한 왼쪽 긴 다리. 어찌해야 할까? 가여운 엄마를 어찌해야 할까? 제발 살려만 달라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모은다. 중환자실 앞에서 대식구가 모여 눈물 범벅으로 기도를 올린다. 나의 기도는 2019년 11월 마지막 밤 12월 1일에 첫날 밤으로 이어진다. 엄마는 낯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나는 익숙한 내 방 침대에 누웠다. 서로가 다른 곳에 누웠어도 같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 퉁퉁 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한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내 손을 잡고 내 옆에 누워 계시는 것만 같은 마산띠기 우리 엄마. 신이여 도와주소서. 네.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그 고통을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시 마산떼기 우리 엄마. 전에 쓰신 시도 있고 몇 편 어머니에 대한 시가 또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와의 대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우리 김태근 시인님의 시집을 사가지고 동네 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그러거든요. 시집을 제 거 줄 때 이거 보지는 말고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죠.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 받침이라도 좀 하세요. 이거 보지는 마시고요. 보라고 하면 안 봐요. 근데 보지 말고 냄비 받침이나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시인이 유명한 시인인데요. 밥을 먹자고 집에 초대해서 갔더니 진짜로 자기 시집을 저 탁자가 이렇게 한쪽이 기울었는데 탁자 밑에 이렇게 받쳐놨더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눈에 띄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시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야 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시를 시를 늘 사랑하면서 시를 살고 계신 김태근 시인님의 앞으로의 그 관성을 빌면서
이렇게 대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필사 열심히 하시라고 만년필 하나 사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한번. 김남근 시인님은 청와대에 필독 도서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산청읍까지 오셔서, 이렇게 저의 북 콘서트를 진행해 주시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캘리그라피 하시는 박지연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오리랑 순두부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셔서 꼭 저녁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오리랑 순두부 검색하셔서 가시고, 제가 덕담을 또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서 못했습니다. 우리 조정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꼭 식사하러 가십시오.